황혼이혼을 하고 혼자가 된 뒤로 제 삶은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위한 계산이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손에 쥔 돈을 몇 번이나 세어보며 한숨만 나왔고 내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반찬 하나를 집어들 때도 이걸 사면 다음 주가 버틸 수 있을지 먼저 떠올렸어요. 젊을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 나이가 되고 나서는 돈 때문에 사람이 작아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주민센터를 통해 초등학교 시니어 도우미 일을 구했어요.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 동안 급식실에서 배식을 돕거나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가방을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돈이 끊기면 집세조차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고맙다고 말할 때면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잘 안 하는데 낯선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라 부르며 웃어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둑한 거실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집에 오면 다시 혼자였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면 잠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 공원을 매일같이 걷게 됐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강아지를 데리고 걷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제 삶이 저렇게 멀어져 버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남자를 보게 됐어요. 말끔한 차림에 표정이 여유로워 보여 괜히 눈길이 갔습니다. 며칠을 마주치다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날씨 이야기로 시작한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던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걷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 이후로 공원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같이 걷게 됐어요. 커피 한 잔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박성호라고 했고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 기분이 좋다고, 그래도 허리가 아파서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어요.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일을 이 나이에 하다니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 어딘가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제가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계산은 늘 그 사람이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사랑이 설레설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조금은 덜 불안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를 그 사람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학교 일을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허리를 붙잡고 서 있지 않아도 되는 삶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나면서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식사를 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살림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이제는 지겹다고 했고 저는 혼자 사는 게 너무 버겁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말이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다들 잘 됐다며 부러워했고 그 말들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조건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고, 같이 밥 먹고 병원 갈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제 통장 잔고는 날마다 줄어들고 있었고 약값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학교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어요. 허리는 날마다 더 아팠고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밤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혼을 선택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보다 안도가 더 컸고 먹고 사는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얄팍한 생각이 제 판단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박성호 씨가 보여준 여유로운 미소가 제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 선택이 훗날 제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박성호 씨의 집으로 들어가던 날, 저는 새 삶을 시작한다기보다 짐 하나 내려놓는 기분이 더 컸어요. 이 집에서는 월세 걱정도 없고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학교 일도 그만뒀어요. 박성호 씨가 이제 그런 힘든 일 안 해도 된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처음 몇 주는 그도 다정한 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자고 했고 외식도 가끔 했어요. 저는 그 시간을 붙잡고 싶어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집안을 정리할 때도 괜히 흠잡힐까 마음을 더 썼어요. 공원에서 만났을 때처럼 다정한 표정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박성호 씨를 보며 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박성호 씨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국이 짜다고 하더니 다음 날은 싱겁다고 했어요. 저는 간을 맞추려고 애썼지만 그 사람의 기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는 왜 이렇게 구겨지게 널었냐고 했고 청소를 하면 구석이 제대로 안 됐다며 사사건건 잔소리를 해대며 다시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이야기가 나오면 웃음이 사라졌어요. 연금 얘기는 아예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을 보고 와서 영수증을 식탁에 올려두면 왜 이렇게 썼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왔어요. 저는 그때마다 물가가 올랐다는 설명을 덧붙여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이제는 계산대 앞에서 손이 먼저 떨렸어요. 이 영수증을 집에 가져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국을 끓이지 않고 간단하게 밥상을 차렸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씨는 밥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서 밥만 하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하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꺼내면 병원비 얘기가 나올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끓였습니다. 허리를 붙잡고 서서 냄비를 저으면서 혼자 살 때는 아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성호 씨는 여행을 계획하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강원도 가는 거 어떠냐고 단풍이 예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제 병원비는 언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예약 이야기를 꺼내자 박성호 씨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건 당신 일 아닌가요? 나는 여행 계획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가 부부인데 제 아픈 몸은 제 일이고 그 사람의 여행은 우리 일이라는 건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하게 됐어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박성호 씨의 표정을 살폈고 무엇을 부탁하기 전에 거절당할 상황을 미리 떠올렸습니다. 제 통장 잔고를 혼자 들여다보며 밤을 새우는 날이 늘어났어요. 학교 일을 그만둔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적어도 제 돈이 있었고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박성호 씨가 신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던데 당신은 장 볼 때 좀 절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어요. 제가 쓰는 돈은 생활비인데 마치 제가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집에서 저는 아내가 아니라 눈치 보는 사람으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었어요. 밥상머리에서조차 말을 아꼈고 제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이라고 믿고 들어온 재혼이 서서히 숨을 조여오고 있다는 걸 그때부터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보여줬던 여유로운 미소는 이제 제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이 집에서 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박성호 씨의 기분부터 살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혹시 반찬이 마음에 안 들까, 국이 싱겁다고 할까, 손이 자꾸만 망설여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눈치를 이렇게까지 보며 살지 않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온 이 집에서 오히려 저는 더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돈 걱정은 덜었지만 제 마음은 날마다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살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다리가 풀려 공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박성호 씨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신문을 읽으며 여유롭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미소를 믿고 이 결혼을 선택했는데 그게 전부 제 착각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할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부부, 혼자 조깅하는 젊은 사람들.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살 때는 힘들어도 적어도 제 마음은 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실 일을 할 때 허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장을 볼 때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일했던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일할 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았어요. 적어도 그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고 제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박성호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장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리가 좀 아파서 쉬었다 왔어요. 저녁은 언제 준비할 건데? 부엌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장본 물건들을 꺼내며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생각했습니다. 박성호 씨의 연금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제 자존심은 날마다 갉아먹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이 집에 들어올 때 품었던 안도감과 기대가 하나씩 떠올랐고
그 모든 것이 제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재혼이 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제 자존심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두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혼자 살 때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성호 씨가 외출한 사이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며 혼자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노인 일자리 같은 단어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하나씩 읽어가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수첩에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내일 박성호 씨가 또 외출하면 그때 전화를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두렵기는 했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깊게 숨을 쉬었어요. 아직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박성호 씨가 등산 모임에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결심했던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수첩을 펼쳐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에서 땀이 났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일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전화를 받은 직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상담받고 싶다고 말하자 직접 방문하면 더 자세히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오후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은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밥을 입에 넣어도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박성호 씨가 돌아와서 제가 없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고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 얼굴로 상담을 받으러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이 얼굴이야말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주민센터까지 걷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길가의 나무 그늘이 제 어깨 위로 지나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민센터 건물이 눈앞에 보이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삶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복지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친절하게 상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제 발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은주 복지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미소가 진심처럼 느껴져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자 김은주 상담사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어떻게 오셨냐는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자 김은주 상담사는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저 경청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지금은 재혼한 상태인데 경제적으로 의지하려고 결혼했지만 생각보다 힘들다고 다시 혼자 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다고 털어놓았어요. 김은주 상담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용기 내서 온 거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 나이, 건강 상태, 재산, 소득, 자녀에 대해 물어보았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68세, 허리 아픔, 재산 없음, 자녀들은 각자 바쁨, 기초연금만 받고 있음. 제 처지를 이렇게 한 문장식으로 정리하니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담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대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고 허리 치료 같은 경우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긴급복지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그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다고 했어요. 전에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학교나 도서관, 복지관 같은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일하면 된다는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막막하기만 했던 미래에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김은주 상담사는 자료를 출력해서 투명 파일에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많이 했을 텐데 천천히 준비하면 된다고.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오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파일을 가슴에 꼭 안고 걸었어요. 이 자료들이 제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을 지나며 박성호 씨를 처음 만났던 벤치가 보였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제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미련한 생각을 하고 단순했었던 내 선택의 잘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박성호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확실하게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주민센터를 다녀온 뒤로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리 잡았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자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면서 언제 이 집을 나갈지 혼자 계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성호 씨가 외출한 사이 저는 거실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앨범들을 꺼내 닦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가 담겨 있었어요. 궁금한 마음에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는 젊은 시절 박성호 씨 사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겠구나 싶었어요. 박성호 씨는 이혼한 적이 있다고만 말했지 자세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그늘이 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진 아래에는 편지 몇 통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를 펼쳐보니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이 보였어요. 편지를 쓴 사람은 박성호 씨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0년도 더 된 편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덮으려고 했지만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숨막힐 줄 몰랐어요. 그 문장이 마치 제 입에서 나온 말처럼 느껴졌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죠. 결혼하고 몇 달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쓸 때마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누구를 만났는지 물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그 돈은 당신 연금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당신 옆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말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숨 쉴 때마다 조심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지 감옥 생활인지 모르겠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였어요. 20년 전 다른 여자가 쓴 편지였지만 마치 제가 쓴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저에게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전 부인에게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당신은 제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당신의 안정적인 생활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당신의 하인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고 싶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편지 끝에는 날짜와 함께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람에게는 이러지 말아주세요.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박성호 씨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보여준 여유로운 미소는 연기였고 데이트할 때 보여준 다정함은 가짜였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지배하며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사본이었어요. 거기에는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박성호 씨가 전 부인에게 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있었을 텐데 전 부인은 빈손으로 나간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뚜껑을 닫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박성호 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됐어요. 공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혼자 앉아있던 이유도 여유롭게 보였던 모습도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그는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았던 게 아니라 지배할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박성호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그릇을 놓다가 손이 미끄러져 국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조심 좀 하지. 손이 왜 그래요? 박성호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행주로 국물을 닦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까 읽었던 편지 내용이 계속 맴돌았어요. 20년 전에도 이 사람은 이랬을 겁니다. 작은 실수에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박성호 씨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여유롭고 다정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본 거였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전 부인이 20년을 버티다 떠났다면 저는 1년도 안 돼서 떠날 겁니다. 제 인생을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전 부인의 편지를 발견한 뒤로 며칠 동안 저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편지에 적힌 문장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박성호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이 상태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밥상을 차리다가 허리를 잡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박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약 먹으면 되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 아픔에 관심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밥을 먹고 난 뒤 저는 혼자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고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했어요.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계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15만 원이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3번씩 한 달은 다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한 달에 거의 60만 원이 넘게 나올 겁니다. 기초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박성호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그래요? 뭐래요? 디스크가 악화됐대요.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박성호 씨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럼 치료받으면 되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치료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요. 그 순간 박성호 씨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60만 원? 그게 무슨 돈이에요? 디스크 치료가 원래 비싸대요.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3번씩 받아야 해서요. 박성호 씨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 돈은 내 연금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당신 몸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저는 박성호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움만 가득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남이었어요. 아니, 남보다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당신 기초연금 있잖아요. 그걸로 해결하세요. 나는 내 돈 관리하기도 바쁘니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약봉지를 내려다봤어요. 이 약을 먹으려고 여기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을 덜려고 결혼했는데 아플 때조차 외면당하는 이 삶이 대체 뭔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 박성호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릇을 씻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허리는 계속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박성호 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몸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이제야 정확히 알았어요. 저는 이 사람에게 아내가 아니라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호 씨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나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호 씨가 나간 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공공임대주택 신청서, 의료비 지원 안내문, 법률구조공단 연락처. 이제는 이걸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법률구조공단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담사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이혼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는 게 두렵기는 했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박성호 씨는 제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나 없었으면 어디서 어떻게 살았겠냐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 박성호 씨가 등산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박성호 씨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씻으러 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무시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떠난다는 걸 알게 되면 놀랄 거라고 말이에요. 밥을 먹는 동안 박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이틀 정도 집 비울 거야. 네, 다녀오세요.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할 일들을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짐을 싸고 갈 곳을 알아보고 이 집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이 얼굴에 다시 빛이 돌아올 거라고, 제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고 온 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박성호 씨를 처음 만났던 그 벤치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할머니, 조깅하는 젊은이들. 1년 전 이 자리에서 박성호 씨와 처음 이야기를 나눴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본 건 여유로운 미소와 안정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박성호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고 저는 산책 좀 하다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은 언제 준비할 거냐고 배고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법률 상담을 받고 왔는지, 마음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상이 차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소리가 마루 위에서 울렸어요. 박성호 씨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저녁 준비하면서 하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지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지 그제야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박성호 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박성호 씨가 뭐라고 물었고 저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공짜로 기대어 살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뭐가 불만이냐고, 먹고 자는데 불편한 게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먹고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도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박성호 씨는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존중이라니 언제 무시했냐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매일 무시했다고, 장볼 때마다 영수증 확인하고, 아파도 외면했다고, 제가 점점 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게 무시냐고, 그건 살림관리지 돈은 아껴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아내인데 왜 눈치를 봐야 했냐고, 제 몸이 아픈데 왜 치료비를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냐고 물었어요. 그건 당신 일이라고, 내 돈으로 당신 병원비까지 다 감당하라는 거냐고 박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부가 그런 거냐고,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은 외면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박성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 없었으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겠냐고, 월세방에서 기초연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을 거라고, 자기가 제 인생을 구해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구해준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나가라고, 혼자 살아보라고,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진심이냐고 물었고, 저는 네, 진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밑에 숨겨뒀던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짐을 정리해뒀던 거였어요. 옷까지, 약, 중요한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박성호 씨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냐고 물었어요. 네, 지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갈 데는 있냐고 물었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어요. 박성호 씨는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당신 나이에 갈 데가 어딨냐고, 일주일도 못 가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했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박성호 씨를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박성호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문 안 열어줄 거라고 했어요. 이 문을 나가면 다시 혼자가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다시 제 몫이 되고 외로움도 다시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삶의 주인은 제가 될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뒤에서 박성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면 그땐 정말 안 받아줄 거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계단을 내려가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와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이 보였고 저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제가 정말로 나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임시 거처를 검색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았던 긴급 복지 쉼터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화를 걸었고 상담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오늘 밤 머물 곳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별이었어요. 박성호 씨 집에서는 창문 밖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며 살느라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다시 혼자가 됐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숨이 깊이 쉬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제 삶의 주인은 다시 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그 지옥 같은 재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제가 책임질 삶이었으니까요. 공원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을 때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어요. 긴급 복지 쉼터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성호 씨와 살았던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 집에서의 기억들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긴급 복지 쉼터에서 한 달을 보낸 뒤 드디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통보를 받았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텅 빈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박성호 씨 집에서는 한 번도 창문을 활짝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조심스럽게 작게 열었던 것 같아요. 김은주 상담사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시니어 도우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예전에 일했던 학교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고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일하기 시작했어요. 급식실에서 아이들에게 배식을 해주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주민센터에서 연결해준 의료비 지원으로 일주일에 2번씩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벼웠어요. 기초연금과 일자리 수입을 합치면 생활하기에 빠듯했지만 그래도 제 돈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영수증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고 무엇을 사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계산대 앞에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당당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조용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답답함, 숨막히는 느낌과는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좋았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몇 달 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주름은 여전했고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공원을 걸었어요. 박성호 씨를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훈이 됐습니다. 사랑보다 안정을 선택했던 제 자신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 자존심을 포기했던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공원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벚꽃이 피었어요. 아이들이 꽃잎을 모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반복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제가, 숨죽이지 않는 제가 있었어요. 내일도 해가 뜰 거고 저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